네. 여기 건축을 전공하시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한 3분의 절반 정도가 그러신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제가 건축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20살, 19살, 20살 때부터 쭉 했을 테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쭉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고 그게 지금 이제 건축가로서 설계를 할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을 해드리는 편안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목은 저희가 상대성 건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정보와 관계의 건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인포텍처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 하면은 인포메이션하고 아키텍처를 섞은 말인데요. 결국에 건축이라는 것도 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제 학부 시절의 졸업 설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되게 이렇게 약간 죽음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디지털적인 것하고 아날로그적인 것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다르게 볼 것인가. 그래서 하나는 그리고 되게 이성적으로 보는 것하고 논리적으로 보는 한쪽 측면이 있고 직관적으로 보는 것, 감성적으로 보는 것 항상 그건 건축에서 큰 주제였는데 그런 대립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건축 안에서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좀 미숙하기는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저의 그 당시에 그런 대조되는 미라든지 이런 거가 저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마치고 나서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사이버 스페이스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가상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는 거는 보면은 그냥 텍스트만 과학자들이 주로 논문을 서로 교류할 때 쓰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만 몇 개 있고 클릭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도대체 공간이라고 부르는가 텍스트밖에 없는데 그런 의문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갔던 학교에 학장님이셨던 빌 미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런 그 시리 오브 비치라는 책도 쓰셨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인터넷 페이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쯤 돼서 저한테 되게 큰 계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유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로마에 막 더워서 어느 성당에 그냥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안드레아 포조라는 사람이 그린 벽화 그 천정화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시절에 투시도 기법이 개발이 돼서 너무 완벽한 투시도였던 것 같아요. 밑에 들어가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좀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착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 투디멘셔널 하지만은 2차원적이지만은 거기서 공간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공간이라는 거가 뭔가 건축이 항상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공간을 만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n차원의 존재라면은 n-1차원 이하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3차원의 존재면은 2차원, 1차원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면은 제가 그 다이어그램이 있는지 모르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리면은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가 옆에서 세모를 쳐다보거나 네모를 쳐다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동그라미는 2차원이기 때문에 1차원인 선으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은 완벽하게 3차원을 이해를 하겠죠. 5차원이 있다면 4차원, 3차원도 다 이해를 할 거고요. 시간까지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봤을 때 인간이 3차원인데 어떻게 3차원을 인식을 하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이제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이 쓴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평면의 종이에 구가 만약에 관통을 하면은 평면은 구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점이 하나 나타났다가 원이 점점 커지다가 점점 작아졌다가 싹 사라지는 걸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낮은 존재가 높은 차원의 존재를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3차원인데 그거를 3차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시간이 다른 시간대에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숏텀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는 거는 결국에는 망막이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망막으로 받아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에 가서 뇌의 전기 신호가 다시금 그걸 공간으로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 초당 200장 정도를 연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자전거 휠을 우리가 확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쫙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초당 200장밖에 연산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 같은 걸 우리가 보면은 애니메이션은 초당 16장 정도, 디즈니 만화는 32장, 그리고 영화가 32장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16장 정도 돌아가고요. 만화책은 그거보다 좀 더 느리게 돌아가죠. 우리가 만화책을 볼 때는. 그리고 인터넷 스페이스도 볼 때도 사실은 텍스트 페이지 가지만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계속 조합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갖고서. 현실은 초당 200장 정도. 근데 그때 조합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지루한 얘기니까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이드하고 심볼하고 액티비티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봅니다. 인포메이션이 종류가 세 가지로 봐요. 건축가인 저는. 그냥 이런 비어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보는 보이드 스페이스의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어떤 상징성을 주는 거죠. 심볼릭한 것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 간판 같은 겁니다. 간판이나 조각품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이 뭐 종로의 간판을 보면 정신없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건 되게 아름다운 조명으로 봐요. 네온사인으로.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가서 보면은 되게 괜찮게 보는데 똑같은 간판을 미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 되게 난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심볼릭 인포메이션을 그 퍼시브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어떤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는 뭐 정보가 다른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가 심볼릭 인포메이션이고요. 또 다른 거는 액티비티 인포메이션인데 이제 그거는 그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 또 그다음에 어떤 행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록펠러 센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거기는 여름철에는 가면은 그냥 카페로 쓰거든요. 레스토랑으로. 똑같은 공간인데 그 공간이 겨울철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공간이 쓰임새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가 제가 대학원 시절에 가졌던 생각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디자인을 할 때 큰 어플리케이션이 되기가 어려워요. 세상을 읽어나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도시를 읽거나 그럴 때는. 근데 내가 뭘 디자인을 할 때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문장 구성이 빠진 거죠. 내가 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문장 구조 언어학에서 보통 얘기할 때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은 세멘틱하고 신텍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멘틱은 하나의 단어의 뜻이고요. 신텍스는 문장 구성이에요. 우리가 영어도 보면 뭐 5형식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1형식부터. 그러니까 I am T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형식인가요, 그게? 그래서 그 문장 구조에 언어의 의미가 담겨져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문장 구조의 측면은 사실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예요. 피지컬, 비주얼, 사이콜로지컬. 이 세 가지 관계를 갖고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정보가 세멘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는데 뭐 잠깐 제가 그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지컬 릴레이션십이라는 거는 제가 거기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그다음에 비주얼은 거는 보기만 할 수 있는 것 사이콜로지컬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초에 땅이 있다고 치면은 하나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강이 흘러가면서 물이 가로질러 가면은 땅이 두 개로 쪼개지죠. 이쪽과 저쪽으로. 그러면 이제 비주얼 릴레이션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남에서 강북을 바라볼 때. 근데 거기에 다리가 만약에 놓여지면은 피지컬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죠. 내가 보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성수대교 붕괴 같이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비주얼 릴레이션십으로 바뀌는 거고. 이제 사이콜로지컬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되게 복잡한 건데 내가 의식적으로는 머릿속에는 알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곳.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뭐 비근한 예로는 제가 1202호에 사는데요. 1203호 같은 경우 1201호는 제가 앞집에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1203호는 보이지도 않고 있다는 건 아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옆에 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말씀 메모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관계가 나하고 어떻게 심리적으로만 관계를 맺는지 실질로 볼 수 있는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근데 결국엔 건축가가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 했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저희 신임 교수를 뽑을 때나 그럴 때도 항상 보면 그 사무실에서 했던 작품보다도 학생 시절 작품을 더 많이 보거든요. 이 사람의 진짜 생각이 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 그 제가 했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디자인했던 거가 그겁니다. 이렇게 거기 보스턴에 가면은 그 뭐랄까 채널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온 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다리를 놓는 거였어요. 다리하고 박물관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사이트가 이 건너편이었는데 저는 이 다리로 옮겼어요. 뭐냐면 다리를 만드는데 다리는 보통 강하고 사람이 그 다리 위를 건너갈 때는 항상 관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보다 위로 걸어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좀 인게이지를 좀 하는 다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물하고 같은 레벨로 내려갔다가 혹은 물보다도 더 밑으로도 갔다가 약간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밀물하고 썰물이 있어서 고저차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약간 그 수위가 이쪽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면서 그 라이딩 컨디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부의 공간에 그 컨디션도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다리가 물 밑으로 내려가고 물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그 박물관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내려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박물관하고 다리라는 프로그램이 이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지붕은 최대한 그때 당시에 제가 하려고 했던 거가 이제 패러메트릭 아키텍처였는데 그때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좀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고저 차이가 생기면서 생겨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이 위로 갔을 때는 멤브레인 같은 막으로 했을 때는 얘는 이제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보이고요. 밝은 데 있으면 어두운 쪽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기장 같은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기장 쳐놓으면은 방충망을 치면은 방충망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이 안 보여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 밖이 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밀물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 불투명한 상태로 되다가 썰물이 되면은 그게 이제 투명해지면서 주변 경관이 들어오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강연 제목이 상대성 건축이냐 하면은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가 유명한 이론이 있잖아요. 그 시간하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두 개의 분리된 엔티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 건축의 역할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어떻게 매니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어떻게 공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죠. 다음 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설명하는 개념들을 가장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했던 그 에어피시너 플라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질량이 있으면은 공간을 휘게 해서 그게 곧 중력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만든 작품인데,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은 인간이 만들지만 픽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들어가서 쓰지만은 그 건축물이 저한테 피드백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변형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인간하고 네이처하고 아키텍처하고가 세 개가 서로 이게 뭐랄까요, 그 루핑이 만들어지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계속해서 바뀌는, 어느 한쪽에서 한 방향으로 가는 일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는 그 그물 있죠. 그 고기 잡을 때 쓰는 그물하고 그 공기 튜브를 두 개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에어피시넷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막 구조를 만든 거죠. 그러면 사람이 이제 밟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구멍의 크기는 발바닥보다 조금 작습니다. 제가 그 원했던 거는, 저는 그 수영장에서 수영 꽤 잘하는 편인데 바다에서 수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밑에 미역 같은 거라도 하나 지나가면 거의 기겁을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물고기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가. 근데 좀 수영 못하는 사람이나 뭐 애기들도 안전하게 바다에서 좀 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이걸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런 막이 이제 수면의 밑에 한 30cm 정도 되는 것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거기 밟아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몸무게가 좀 무거운 사람들은 많이 꺼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도 많이 꺼질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키가 작더라도 내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면 물이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키가 크더라도 내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면은 한 가슴까지만 물이 차도 좀 무섭겠죠. 그러면은 누구 친한 친구 만나서 얘기하다 누구 뚱뚱한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가라앉았다가 내가 한 가슴까지 왔으면 수영을 내가 못하니까 무서워서 옆으로 이동할 거고 딴 친구 만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아는 정도의 친분도, 내 몸무게, 키, 수영을 물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거기다가 파도,
이런 5가지 정도의 팩터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은 그 지형이 계속 바뀌겠죠. 플라자의 지형이. 그래서 그게 저의 관심사는 건축물이 자연에 의해서 바뀌다가 사람이 들어가면서 또 바뀌고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 또 바뀌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또 바뀌고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요, 상대성 건축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물고기들은 못 올라오는 거죠. 걸려가지고 이제 작은 물고기만 열대어 조그마한 것만 올라와서 이제 놀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제 학생 시절 작품은 스트리트 스테이지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조그만한 학생 그 극장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내 캠퍼스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는 찰스 강가에 있는데 기숙사는 강가 쪽에 다 있고요. 그 학교 클래스룸은 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다 그 그 수업하는 건물들이고 빨간색이 기숙사 건물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학교 교실로. 근데 딱 그 길목에 있는 여기가 이제 캠퍼스 쪽이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강가 쪽이 기숙사 쪽인데 이 좁은 길인데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학생, 하버드는 좀 특이한 게 그 학부 애들은 그 연극하는 동아리가 되게 많아요. 10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 기숙사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연극이라는 거를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둘 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스튜던트 에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연극에 인볼브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해낸 거는 학생들이 등하굣길 쪽으로 스테이지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지를 단면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가 여기가 이제 앞에 등하굣길인데 스테이지를 이쪽으로 놓고 극장을 객석을 그쪽을 바라보게 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 스튜디오를 하기 전에 극장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게 극장 무대에 섰을 때 그 느낌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특히 원형 극장으로 됐을 때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그 포컬 포인트의 중심점에 제가 서 있는데 모든 빈 의자지만은 그 비어 있는 의자들이 다 저를 이게 일렬로 되는 의자랑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의자들이 다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짜릿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걔가 느꼈던 그런 느낌을 학생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배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쓰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중에 가면은 지나가는 행인 일 같은 그런 엑스트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혹은 그때 연극을 할 때 뭐 연습을 시리어스하게 하면은 이제 커튼을 치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벽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게. 또 하나는 극장 뒤쪽에 이제 그린룸이라고 해서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이 옷 갈아입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장하는 것들을 사실은 연극에 우리는 한쪽 면만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무대 뒤쪽에 있는 재미난 풍경들은 스태프들만 볼 수 있는데 이 극장은 내가 관객으로 있을 때는 여기서 이 연극을 보지만은 지나가는 행인으로 있을 때는 엑스트라로 참여를 하고 로비에 있을 때에는 뒤쪽에 스태프처럼 그 옷 갈아입고 하는 경치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그 프로덕션을 전방위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스테이지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가 학생 작품은 그 화가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거가 이게 뭐냐면은 메리드 락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위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를 걸어놨어요. 2개를. 그래도 2개의 바위를 결혼시킨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밀물하고 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여요. 썰물 때는 물이 잠겨서 끈이 뭐 묻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2개가 저 끈이라는 엔티티가 하나가 들어가면 요소가 들어가면서 이게 밀물하고 썰물이라는 컨디션하고 합쳐져 가지고 2개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이트가 제가 그 디자인한 사이트가 양수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도 팔당댐 때문에 수위가 한 1m씩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변화를 사실은 우리는 거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가 되게 변화가 있기는 한데 변화가 되게 느리잖아요, 우리가.
몇 달 지나야지 낙엽 떨어지고 몇 달 지나야지 꽃 피고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는 되게 미세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느끼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공간 체험으로 바꿔주면은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하고자 했던 건축은 이제 그런 겁니다. 주변의 자연의 변화를 내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뒤쪽에는 논이 있고요. 앞쪽에는 팔당댐 그 호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1m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서울시의 전기 사용량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뭐 한강 수위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때 어때는 물을 많이 빼면 1m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1m 올라가고 그다음에 뒤쪽은 그 4월 달에는 저는 논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논은 이렇게 빈 땅으로 겨울철엔 빈 땅으로 있다가 4월 달 되면은 물이 된 호수가 되죠. 그래서 리플렉티드 풀처럼 쓰이다가 한 5월 달 되면 잔디밭처럼 보이다가 7, 8월 되면 이게 볼륨을 점점 갖고요. 9월 달 되면 완전히 노란색 카페트처럼 되죠. 그 덩어리가 커지는. 그러니까 되게 자연의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한 곳이 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쪽의 호수와 뒤쪽의 논 사이에 놓여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이트에 빌딩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잠자고 기거하는 곳, 하나는 작업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여기가 이제 작업하는 화가 그림 그리는 거, 여기 잠자는 곳인데 1층이 거실이고요. 데크를 몇 가지 레벨로 나눴어요. 한 20cm, 30cm씩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보시면은 데크가 있다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거보다 또 내려가면 이 데크가 있고 여기서 한 칸 내려가면 또 다른 데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5cm 정도만 수위가 바뀌어도 그 바운더리가 바뀌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기가 물에 잠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잠기고, 그 다음에는 빌딩이 두 개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책꽂이를 내가 어디 꽂느냐에 따라서 창문이 오프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이 차면은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제 잠기고요. 여기까지 들어오고 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의자를 하나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낚시 같은 거 하실 때 던지면 찌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낚싯대가 거기까지가 내가 지금 그 낚싯줄이 들여진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런 비근한 게 그 일본의 토리라는 게 있는데 그 이츠쿠시마 슈라인이라는 데 가면은 바다 경계 끝에다가 썰물 때 끝에다가 그 토리를 세워놔요. 그 게이트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밀물이 돼서 차더라도 거기까지가 내 절의 영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어떤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 심리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의자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제가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은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차올라서 이제 두 개의 집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높이에 따라서 뒤쪽에 있는 펜스는 이게 물에 떠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우는 그 자연의 풍경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그 팔당댐 수위의 변화를 1년 중에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만큼 이 집도 사실은 계속 바뀌는 거고 작업실하고 주택하고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또 위에 있는 그 일종의 보이드를 하나 뚫어서 여기에 뭐 낙엽이 지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비가 오면은 빗물에 이렇게 리플렉션이 생기는 이런 컨디션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눈이 오면은 이런 다른 거가 나올 것이고 논 같은 경우도 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게 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 밑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뭘 보면은 위로 내가 보는 영상물이 위로 프로젝터가 되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플라자인데 내가 딴 사람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검색을 하면은 그게 내가 걸어가는 발바닥에 뭐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iterally 그냥 정말 정보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밑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이 공간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장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드렸다가 실제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캥거루 하우스라고 판교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거는 두 세대가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사는데 아들은 33살 정도 됐는데 좀 빨리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돈을 좀 벌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분가해서 살고 싶어 하실 텐데 이분은 독특하게 큰아들이 신부님이어가지고 작은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서
아파트에 사시다가 너무 서로 간섭이 심하니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자.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 한 3분의 1 정도의 돈을 대서 약간 분리된 두 개의 집이 하나의 집 같은 느낌이 나는 집을 이제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제목이 왜 캥거루하우스냐면은 우리가 보통 캥거루 그러면 새끼가 뱃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 뛰놀다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 둘이 됐다 하나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1층은 주로 부모님이 쓰시고 2층에 아들이 사는데 그 둘을 완전히 보통 1층, 2층으로 돼 있으면 분리가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연결해주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좁은 직사각형의 정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모난 천정으로 위로 뚫린 보이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안방, 거실에서 안방으로 건너갈 때는 이 정원을 관통해서 가는 이런 브릿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집은 막 좀 뭐랄까요, 달동네 같은 느낌이 났으면 했어요. 두 채의 집이 있는데 벽돌집이 나무 집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엑소노메트릭인데 이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 중정이 있죠. 그래서 아들 세대하고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길들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골목길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약간 길을 잃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A에서 B라는 공간으로 갈 때 한 가지 루트만 있으면 되게 단순한데 거길 갔다가 갈 때는 왼쪽 길로 갔다가 올 때 오른쪽 길로 돌아서 오게 되면은 이 집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제가 컨스트럭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간이 좁다고 느끼는 거는 딱 들어왔을 때 한눈에 모든 게 딱 보일 때, 그럴 때 되게 좀 사실은 좀 그 더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 제가 시각적인 관계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컨트롤하고자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좁은 중정이 있는데 아들 방에서 어머니 방 침실을 보면은 여기 좁기 때문에 이게 넓지 않고 좁잖아요. 그래서 좁아서 침대 바로 밑까지 발치까지만 딱 보이게 되고요. 2층 아들 거실에서는 1층 거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옥상하고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쪽에 실제 정문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컨드 엔트런스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왔다 갔다 할 때 이쪽으로 들락날락을 하죠, 아들이. 그래서 이게 아들 방 부분이고요. 여기 어머니가 계신 쪽 부분입니다.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복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층에 있는 그 신부님 방, 지금은 AV룸으로 써요.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엌을 향해서 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엌이라는 공간이 가장 그 집의 핵심적인 중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엌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간섭하고 했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부엌을 향해서 계속 창문을 좀 뚫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층에 아들 화장실에서 이제 창문이 뚫린 거고요. 얘는 이제 복도 쪽에서 뚫린 창문이고요. 이게 이제 2층 그러니까 아들 침실에서 화장실로 건너갈 때 내려다볼 수 있는 부엌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며느리가 보통 여기 나중에 들어와 살게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며느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혹시 부엌에 나오셨는지 항상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이 시어머니는 올려다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 아들 세대 제너레이션 그 높은 층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서로의 약간의 간섭. 그러니까 제가 그 뭡니까 그 땅콩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을 서로 공유를 하는데, 땅콩집은 두 개의 집이 마당만 공유할 뿐이지 서로 아무런 간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하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족들 간에 적절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장치입니다. 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한국의 아파트들을 봤을 때 아파트의 평면 구성이 한옥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이 마당이라고 보면 돼요. 거실에다, 그러니까 마당에다 지붕을 씌워서 거실을 만든 건데, 한옥은 가면은 마당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면은 문을 열면은 마당을 향해서 창문이 나잖아요. 그 마당을 거쳐서 건너편에 있는 사랑방도 볼 수 있고, 각각 사랑방과 안방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면은 다 소통이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은 방들하고 방들이 프라이버시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돼서 창문들이 다 바깥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좀 사실은 나오기 힘든 그런 공간 구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적당한 정도 수준의 간섭을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보는 그 중정 부분이에요. 사실은 중정이 채광과 통풍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정 밑에서 온 건데, 이게 저희들이 되게 신경 써서 했던 건 뭐냐면은 방충망을 천정 지붕에다 씌워서 그쪽으로 비는 떨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창문을 시원하게 열더라도 방충망을 여름철에 치고 나면은 사실은 좀 그 개방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층 부분에서 이 부분인데 이 문들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안방이랑 거실에서 열면은 사방에서 다 열면은 위에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여기 1층에서는 방충망 안 열고도 바람이 다 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아들이 쓰는 그 거실입니다. 약간씩 레벨 차이가 있어서 방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는 한 계단 한 3개씩 이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공간으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나게끔 좀 했어요. 저희들이 2층 거실에서 아들 방 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부분이고, 그래서 아들 방은 아들 집은 독립된 집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제 나무처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2층 테라스고요. 이 아들 방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머그학동이라고 거제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카페하고 펜션이 있는 곳이에요. 되게 뭐랄까 저렴합니다. 제가 알기로 하룻밤에 한 5만 원인가? 6만 원, 되게 그런 곳인데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이 많아요. 정말 제가 건축가라는 직업은 너무 여기 엄숙한 분위기라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가는 지금 진짜 감정 노동자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우아한 얘기만 지금까지 했는데 신세 한탄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막 너무 막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항상 보면은 싼데 좋은 걸로 해주세요, 항상 결론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거제도에 있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이지 먼저 자갈로 되어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해변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의 고향이신데 자기가 너무 주변에 그지 같은 펜션으로 채워주고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자기가 좀 예쁜 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뭐 약간 뭐 곡선으로 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이트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막 무허가로 난립한 그런 펜션들이, 정말 제가 한 사이트 지은 사이트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무허가 펜션, 막 이상한 펜션들이 많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여지껏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를 가장 많이 괴롭힌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꿨습니다. 하여튼 여러 번 바꿔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한 1년 정도 설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건축주분이 교육이래요. 거의 한 대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그래서 이제 보는 시각이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돌고 돌아가지고. 근데 물론 그 한 끗 차이는 있긴 있어요. 처음에 한 계획안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한 끗 차가 사실은 저도 그분 덕분에 더 디벨롭이 된 거예요. 저 자신도 더 많이 발전을 한 거고. 하여튼 뭐만 만들면 식상하다, 뭐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관계를 컨트롤하는 건데, 그 관계가 사실은 여기서는 몇 가지 건축 장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되는 벽, 결국엔 벽하고 창문이, 벽, 창문, 문, 이게 건축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요소예요. 관계를 컨트롤하는 뭐 계단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한 2가지입니다. 하나는 로테이션 되는 벽, 하나는 폴딩 되는 벽.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폴딩 되는 벽이고요. 얘는 빨간색이 이제 로테이션 되는 벽들이에요. 근데 로테이션 되는 것들도 이게 센터 라인에서 피벗이 되느냐, 아니면은 약간 센터에서 좀 치우친 곳에서 이게 로테이션이 되느냐, 내지는 기역자로 된 벽이 끝에서 꼭지점에서 로테이션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벽의 중간에 있느냐 코너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이 나고요. 근데 그거가 저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베리에이션으로 이 공간의 쓰임새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했는데 건축주가 2분이에요. 그래서 2분 다 어머니들하고 사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고, 한 분은 무슨 슈퍼마켓 체인점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땅을 갖고 있고 건물 짓는 모든 거는 다른 동업자분한테 맡기셨어요. 근데 저하고 그 남자분 사장님하고 저하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펜션으로 썼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네들이 슈퍼마켓 체인점들이 매니저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매니저만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와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전체 사람들이 와서 단합대회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안 쓸 때는 펜션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관으로 쓸 때는 카페를 썼으면, 안 쓸 때는 카페를 썼으면 좋겠는데 교육관은 10명이 올 때는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카페를 썼으면 좋겠고,
한 30명 정도 오면 한 5명 정도가 카페를 썼으면 좋겠고, 다 쓰면은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카페를 썼으면 좋겠고, 자기 할머니, 어머니가 계신데 그러면 사진 찍으시니까 위에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가 가끔씩 오니까 펜션 방 중에 하나는 그 좀 좋은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펜션 방 중에 2개씩은 좀 묶어서 좀 약간 화가들이 와서 장기 투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싼 펜션으로 써서 사람들이 와서 싸게 묶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요 정도가 저희들이 받았던 요구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시는 이 컬러 코딩을 막 해놓은 것들이 공간이 그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테스팅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나온 최종 평면도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 카페동하고 펜션동하고를 그러니까 비주얼 코리도를 뚫어서 여기 앞에가 이제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쭉 뚫어서 마지막 이 펜션까지 관통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사장님이 가끔씩 와서 살려고 했던 그곳이고, 처음에 수공간을 넣었다가 수공간 관리하기 힘들다고 뭐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사할 때 땅을 파니까 막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호수 연못은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갔고, 그래서 2층 부분은 여기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방들이 4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로테이션 되는 벽인데, 여기가 뻥 뚫려서 저승장에서 보이죠. 그래서 이 벽들이 이제 닫히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담장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변이 워낙에 좀 난잡한 장면들이 많아서 되게 좀, 네,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있는 산은 되게 멋있어요. 노자산이라고 해서 되게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담장을 세워서 근경은 좀 줄이고 원경은 좀 갖고 오는, 약간 그 동양 건축에서 흔히 쓰는 방법들이죠. 낮은 담장으로 중경을 지우고 원경을 갖고 오는, 그리고 근경으로 정원하고 축경으로 우리가 뭐 분재라든지 산수화 같은 걸 방 안에다 걸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닫혔을 때 모습이고요. 안쪽에 이제 수공간이고, 원래 이 수공간 안 되기 전에 문이 여기 있다가 이 수공간 생기면서 옆으로 돌았는데 더 좋아요. 나중에 여기다 프로젝터, 워낙 하얀색 벽들이 많아서 프로젝터 같은 것들을 쓰는 스크린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여기를 다 카페를 연수 시설을 썼을 때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서 이 방에서 차를 마시고 가는 걸로 돼 있어요. 뭐 옥상에서는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해달라, 뭐 냉장고 맥주가 그래도 한 번에 한 500캔은 보존을 해야 되니까 뭐 창고를 많이 땅을 파가지고 만들고 막 별짓 다 했는데, 옥상에 결국에는 시래기 얹어놨더니 앉을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잘 쓰지는 못했어요. 이제 내부의 카페의 모습이에요. 카페가 저희가 그 뷰 코리도를 뚫으면서 저희가 좀 힘들게 만든 거가 천창을 십자로 뚫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물을 약간 채웠어요. 그 이유가 제가 화가를 위한 집 때 했던 것처럼 물이 조금이라도 받치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거제도에. 근데 바람이 부는 것들의 그 현상들이 사실은 창문을 닫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물결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약간 보이는데 이런 물결들이 되게 예뻐요. 그런 컨디션들이. 저는 왠지 이렇게 물 밑에 들어가는 게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다리도 그렇고 뭐 보면은 자꾸 물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그런 습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태아 때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컨디션. 이게 이제 닫으면은 저 안쪽에는 다른 시설로 쓰고 여기는 카페로 쓰는 거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약간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애셔의 그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계단 넘고 밑에도 꼭 계단을 꼭 만들어야 돼, 이상하게. 그냥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약간 초현실적인 걸 좋아해서 왠지 여기 막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 인형도 하나 달고 싶고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자, 이게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입니다. 요 콘크리트 박스가 되게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노출을 막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 설비들을. 근데 거푸집을 딱 하고 났더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설비를 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넣고요. 거기서 라이팅을 위로 때려서 콘크리트를 그 박스의 빈 공간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게끔 하려고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또 이분이 또 까탈스러우신 우리 그 건축주분께서 콘크리트 너무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화이트로 할까요? 백색으로, 백색도 좀 식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짜낸 아이디어가 한지를 바르자. 그래서 콘크리트에다가 한지를 발랐거든요. 근데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백색, 여기에는 백색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메탈에다 백색한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쉬드락에다가 빠데칠 해가지고 백색한 게 있고,
그다음에 한지를 바른 백색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에 한지 바른 백색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상치 않았던 변수들 항상 생기죠. 여기 뭐 벌레들 안 죽어 있고 막 나중에 가서 보면은 관리가 좀 힘들기는 해요, 사실은. 네. 2층의 모습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씬인데 이게 이제 2층 펜션에서 1층으로 내려갈 때 그 계단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펜션은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쓸 때는 이걸 걷어서 큰 펜션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 로테이션 벽들 이게 제일 비싼 방이에요. 제일 괜찮은 방인데 이 문짝도 유리창이 또 여기 또 프레임이 들어가면 또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 내부가 또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부에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바닥재를 두 개를 똑같은 걸 했고요. 맨질맨질한 걸 하려고 했더니 또 미끄러서 넘어지신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약간 거친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김치 국물 흘려가지고 안 지워진다고 또 뭐라 그러셔가지고 하여튼 골치 아픕니다. 이거 유지하기가. 근데 어쨌든 프레임이 밑에 있고 그걸 덮어서 유리가 이제 프레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원래는 사실은 그 뭐지 삼중 겹유리를 써야 되거든요. 열 효율 때문에. 근데 거제도는 좀 뭡니까 약간 따뜻한 곳이어가지고 빡빡 우겨가지고 좀 결론은 약간 한 겨울철 한 2주 정도는 결로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래 밑에 나무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썼어요.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까만 줄이 안 들어간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까만 줄이 들어갔을 텐데 이게 이제 안에서 봤을 때 문 카페 쪽으로 열렸을 때고요. 이제 문에서 여기 이제 밤에 여기서 프로젝터를 빌려줘요. 그러면 영화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앞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옥상의 모습이고요. 원래 원대한 꿈은 여기가 거제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을 만들자는 것도 있었어요. 부산에서부터 차를 타고 원정을 올 정도로 멋있는 막 근데 안 됐고요. 하여튼 쌍달리 다음 프로젝트 할게요. 근데 다음 프로젝트는 일단은 그래도 그 건축가를 찾아서 오시는 건축주분들은 그래도 약간 예사로운 분들은 아니에요. 다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구 조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또 한 요구 조건 하시는 건축주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장님이신데 이분이 되게 그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요양차 이제 집을 은퇴를 하시고서 집을 지는데 이분이 또 풍수지리에 그렇게 강하시네 또. 그래가지고 땅을 고를 때부터 어떤 스님이랑 다니면서 뭐 막 고르고 골랐어요. 근데 골라가지고 결국에 찾아낸 게 저쪽 계곡을 항상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그 온돌방을 만들어야 되고 뒤쪽에 대나무 숲 옆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식탁에서 그 바위를 꼭 바라봐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 평면도를 대충 그려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이런 권총 같은 평면도 이상한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또 건축가들은 또 90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90도를 꼭 딱 정리해가지고 갖고 왔더니 안 된대. 이거는 구글 지도를 위에서 캡처해 갖고 와서 딱 요 각도로 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고집을 꺾고 그 권총 모양은 유지를 하고 제가 아마 90도 아닌 평면도는 거의 처음 그려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그 내부는 정리는 좀 하지만은 뭔가 이게 재밌게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컨셉은 뭐였냐면 그냥 집처럼 만드는데 근데 집이 보통 이렇게 박공지붕이 보통 우리가 생각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하나는 이게 캔틸러브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거꾸로 세우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세운 집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집이에요.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집이란 모든 건축 여러분들 나중에 건축주 하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0%의 건축비 증가는 예상하셔야 돼요. 최소 15%. 왜냐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지어요. 계속. 처음엔 요거만 짓겠다고 그러시다가 뭐 여기도 지었다가 여기도 지었다 여기도 지었다 계속 늘어나는데 뭐 저야 좋죠. 집이 점점 좋아지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이 나왔고 이제 이게 킨틸레버 되고 이거 텐마루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약간 좀 더 높았는데 그래도 전직 정치가인데 너무 이렇게 커 보이면 안 된다 집이. 가지고 지금 이걸 낮춰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낮췄어요. 그래서 낮춰가지고 한 1m 낮춘 거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복층으로 높게 된 그냥 공간이었고 접견실 같은 거였는데 너무 아깝다고 이제 방이 작다고 2층에 서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서재를 만들고 봤더니 여기서 본 지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목조 구조라서 프레임만 세우고 나서 나중에 벽을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지붕이 너무 멋있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죠. 거기 창문을 뚫자. 근데 창문 뚫으면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건축 그 시공하시는 분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게 박공지문처럼 튀어나온 건 내가 포기할게. 대신 창문만 뚫어다오. 그래서 맞바꿈을 해가지고 거기 창문을 하나 뚫었어요. 그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건축가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예산 안에서 계속 막 그 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리를 하면서 트집을 연락에 잡아요. 그다음에 그 몇 개 눈 감아주고 뭐 하나 또 얻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그 시공하는 사람하고. 근데 그런 작업 제가 얻어낸 겁니다. 이게 물물 교환으로 창문이. 그래서 창문으로 이거 만들고 안에서 봤을 때 이제 대청마루 같은 데서 보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좀 웃기는 거가 그 아까 머각동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예각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각들이 틀어지고. 근데 실제로 디자인할 때는 사실 그게 참 어려운데 하고 나면 각 틀어진 게 멋있어 이상하게. 사진빨은 받아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다이나믹해 보이고 특히 주변에 자연경관하고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딜레마예요 그게 진짜. 그래서 이제 정원의 모습이고요. 내부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뭐 이 시공하시는 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목조 주택을 많이 해보신 분이어서 되게 수월하게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안에 이게 그렇게 강조하시던 그 계곡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씬이에요. 그래서 수공간을 만들어서 약간 이 반사가 돼서 좀 자연이 더 가깝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건축주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오실 때는 돈 없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에 가구 넣거나 그럴 때 보면 되게 좋은 거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여드릴 이 플로팅 하우스예요. 엄청나게 쥐어짜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거는 저기 퇴촌이라고 그 뭐죠 그 북한강 남한강인가요? 남한강 쪽에 있는 되게 경치가 되게 아름다워요 여기가. 근데 남향을 보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땅이에요. 남쪽으로 이제 마당을 놔야 되는데 문제는 남쪽 방향으로 뭐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그 모텔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주가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뭐 한 60 정도 되신 분이었나? 근데 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와서 이 근처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애들이 와서 좀 뛰어놀 수 있게 마당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집을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해갔다가 다 집어치라고 하나로 하더라고. 막 자기는 웅장하게 좋다고. 알겠다, 웅장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웅장하게 박스로 하나를 딱 만들었어요. 더 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이 집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발코니가 이렇게 1m까지 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법 중에 하나가 필로티를 만든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면 거기가 면적이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m 다 빼고 주차장 필로티로 만들고 기둥들도 다 실제 필요한 기둥보다도 더 굵게 만들어서 이게 웅장하게 보이게 했어요. 더 웅장하게 해주기 위해서 까만색 블랙 콘크리트로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따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끔씩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쪽에 담장을 약간 두껍게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서 여기다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포인트는 어느 공간에 가든지 다 그 강을 볼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강을 보게 하고 왜냐면 들었으니까 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도 강을 보고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도 강을 보고 그런 컨디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집은 얘가 이제 저희가 그 비주얼 릴레이션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 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 그래서 조그마한 창문들을 되게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뭐 2층 바닥에서 창문을 뚫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여름철 거실 같은 걸로 쓰거든요. 여기서 구멍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슬라브를 뚫고서 하늘까지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창문이고요. 이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냥 트랜스루센트 글라스예요. 투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안방에 불을 켜면은 밑에서 봤을 때 불빛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누가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런 거가 되고 여기는 슬릿을 뚫어가지고 햇빛이 이쪽으로 쭉 들어오게끔 했는데 아주머니가 여기 침대에 놓고서 아침에 눈 뜰 때 누가 자기 쳐다볼 것 같다고 무섭다고 이거는 콘크리트 쳐버렸더라고요. 그냥 갔더니 그래서 없어졌어요. 얘는 화장실 쪽에서부터 부엌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창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창문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로테이션, 서큘레이션 되는 그런 복도를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한 85cm 정도 되는 좁은 복도인데 요만큼의 면적은 사실은 손실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집이 사실 훨씬 더 넓어 보이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해서 저희가 관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 나오고요. 이 평면도 최종 평면도가 여기가 이제 옷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요. 여기가 식당, 거실이 여기 놓여지게 되고요. 여기 1층에서 올라오는 계단,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 여기 서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서재가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에서는 샤워를 하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 아침에 샤워할 때 여기 이제 한강을 바라보면서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바깥 요 계단 올라가는 계단을 쳐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재하고 부엌하고는 요 창문으로 서로 쳐다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주변 경관이고요. 이 차를 갖고 오면은 뒤쪽 담장은 이렇게 벽처럼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타공철판이라서 이 따님 방 쪽에서 봤을 때 이게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쪽이기 때문에 얘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방에 들어가서 보면 바깥이 보여요. 얘가 타공철판이라서 그런 기법을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 이 소나무값만 해도 제 설계비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 나무는 사실은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그 공사를 다 끝나고 났더니 제가 난간이 없어 보이게 하려고 유리 난간을 썼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되게 좋은데 밤 되었더니 뒤에 있는 모텔 네온 사인들이 너무 많이 비친다는 거예요, 유리창에.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화분으로 그냥 쫙 똑같은 걸로 넣었어요. 근데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화분 중에 물 주면 머리카락 자라는 그 화분 있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 좀 나면서 그래서 뭐 애가 놀 수 있는 조그만한 수영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서의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림이 좀 많으신데 그림을 좀 걸 수 있는 벽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벽을 많이 하면 경관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변형으로 슬라이딩으로 만들었어요. 포켓으로 해서 보통 때는 다 열면은 이렇게 좀 열리게 돼 있고요. 만약 그림이 더 걸고 싶으면 그걸 뽑아서 솔리드한 벽으로 만들어 거기다 이제 그림을 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했고요. 얘네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 징크판을 썼는데 약간 색깔이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는 건축주한테 여기 창문 바닥까지 내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안하다고 이렇게 막으신다니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꼭 건축가의 말을 들으세요. 웬만하면은. 네. 자, 이제 옥상 2층의 거실의 부분의 모습이에요. 광각이에요. 그냥 광각 카메라라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일단 이 소파 좀 약간 기선제압하지 않아요? 이분이 사실은 뭐 하시는 분이었냐면은 식당 하시기 전에 무슨 가구 수입 가구상을 하시던 분인데 이 가구가 너무 비싸가지고 안 팔렸나 봐요. 이 가구가 뒤에 뭐 침대까지 해서 합쳐가지고 2억인가 세트가 그래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여기 전체 뭐 가구값만 해도 몇 억어치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스케줄에 시달린 거 보면은 말도 못해요. 이 가구 꼭 써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에 맞춰서 디자인 해달라고 그러고 부엌 가구를 일부러 덜컥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엌 가구 맞춰서 부엌 디자인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또 마음에 드는 다른 부엌 가구 나왔더니 또 사셨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샀던 부엌 가구 1층을 내리고 2층에 딴 부엌 가구 넣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창고를 옆에다 사가지고 가구를 거기다 나눴는데 장마철에 막 곰팡이 생긴다고 빨리 완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 사진이 찍고 싶었으나 그게 안 됐어요. 이미 2층 인테리어 할 때 1층 필로티에 가구들이 막 나와 있고 이래가지고 재미납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많이 설계를 바꿔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화도 있어요. 막 제가 못하겠다고 대판 싸웠는데 이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막 그런 말씀하시다가 막 총으로 쏴주겠다고 저를 지금 그래서 저도 뭐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 사장님이 전직 안기부 출신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결론을 말씀해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하여튼 되게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 저를 힘들게 했던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했던 작품인데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점을 봤는데 이 도사님이 자기가 2년 동안 집 지으면 죽는다고 안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묵혔어요. 2년 뒤에 다시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분도 또 풍수지리에 능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가는 수돗물을 쓰면 안 되고 이쪽으로 운이 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가이드라인이 몇 개 있어요. 쫙 한 8개인가 쭉 있고 그다음에 제 관상도 보시더라고요. 이 사람 이놈이 설계를 해도 괜찮은 놈인지 뭐 그리고 막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막 설계를 뭐 하던 10대 번도 더 바꿨던 것 같아요. 막 바꾸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만족하고 그 건축주도 만족하는 안이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해피엔딩인데 그러고 나서 힘들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다 중간에 이부터 공사비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시공하시는 분이 도망갔어요. 골조만 맞추고서.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마무리를 다 했거든요, 거의. 그때는 처음이라서 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던 거죠, 저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그만 사실까 생각을 하시고 매물 내놨는데 야, 본인이 지으셨던 것보다 몇 배를 더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아, 옥상 정원이 되게 경치가 좋죠, 여기가. 근데 이게 이 파라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갖고 온 파라솔인데 이걸 피면은 뭐냐면 그거 있죠, 비닐 같은 거. 치어리더들 이렇게 흔드는 거 만드는 거. 그걸로 되는데 바람이 막 쫙 불면은 이렇게 보리밭 그 일렁이는 것처럼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하여튼 소품이 좋아, 이 건축주분들이. 자, 다음은 주주동물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주동물원은 되게 재미난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사설동물원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여기 낚시터를 하시던 분인데 낚시터를 하시다가 동물을 좋아해서 뭐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을 몇 마리 키우다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파충류 동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뭐 원숭이도 갖다 놓고 이러면서 점점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 옛날 그러니까 주주동물원 일산에 있는 건데 되게 무시하지 못할 게 정말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가면 시선 정말 허접의 극치예요, 진짜. 근데 너무 허접한데 거의 1년에 찾아오는 사람이 한 1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은 다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뽀로로급 건축가예요.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생들은 다 아는 건물을 저는 설계한 사람인데 이게 뭐랄까요? 되게 재미나요. 섬 안에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악어 공연장하고 사자 공연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사자 공연장이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이제 악어 공연장인데 이 동그란 게 컨셉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이 건축주분이 나와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딱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애들이 와가지고 도시락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워낙 좁으니까 비가 오거나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다들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는데 어디 앉아가지고 도시락 먹을 데가 없으니 필로티를 좀 만들어 달라. 이상하게 제 건축주분은 필로티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꼭 나중에 뭐로 쓸지 모르니까 일단 필로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티를 만드는데 그냥 또 필로티 만들면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뭐라냐, 아이들은 작으니까 앉아서 밥 먹을 때는 경사가 져도 되니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이걸 다 띄울 필요 없이 이렇게 조그만 데도 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극장의 경사가 있으니까 그 경사에 맞춰서 기울기를 만들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온 거가 이게 높이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섬이 모양이 불규칙하거든요. 근데 경사는 사실은 되게 그 극장 관객의 경사는 똑같잖아요. 좁은 데는 조금 올라가다가 극장 의자가 끊어지고 먼 데는 좀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이렇게 높아진 거고 이런 데는 이제 좁은 거예요. 가운데 그 스테이지를 가운데로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곡선형으로 하나는 직선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 보시면은 이제 좁은 데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긴 데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크게 올라간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악어들이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파란만장해요, 진짜. 가서 막 이제 빈 땅에 가서 이제 설계를 할 때 막 설명을 들어. 여기가 막 악어 공연장인데 악어들이 정말 이렇게 낮잠 자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악어들이 코앞에 있는데 높이가 한 30cm밖에 안 되는 턱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길 자꾸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악어 구경시켜 준다고.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괜찮대. 악어들은 자고 있다는 거야. 너 언제 깰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그 무서운 게 그 소개해 주시는 분이 한쪽 팔이 없어. 의수를 차고 계세요. 그 사장님이. 거의 뭐 후쿠선장 분위기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거예요. 그 베트남 상위 용사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 자꾸 끌고서 가는데 하여튼 건축가가 진짜 감정 노동자예요. 그런 걸 다 견뎌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나온 거예요. 공사비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들여 싸게 해서 지었는데요. 저는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 거푸집을 쫙 다 짜가지고 만드시더라고요. 그 건설사에서. 저는 대충 사실 이거를 바깥을
그 마감재를 드라이브-트루 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게 분명히 이거 시골에서 그 시공업자가 대충 해가지고 볼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스티로폴로 이제 나중에 덮어서 그 곡면을 어느 정도 이제 컴프로마이즈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의외로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진짜. 근데 가지고 이걸 노출로 그냥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내단열을 하면 너무 이게 면적이 쩍 줄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외단열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시절 작품이죠. 그래서 또 다른 초창기 시절 작품 이제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는 재미난 게 뭐냐면은 그 공주시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마을회관을 몇 개씩 디자인을 해요. 그 교수님들이 저희들이 계획 설계 같은 걸 하고 공사 감리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마을회관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이게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일거리 없던 시절에 했던 건데 그 시절에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마을회관이 사실 주택이랑 똑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는 주택인데 이분들이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비도 아낄 겸해서 거의 여기서 그냥 기거를 하시고 생활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논 옆에 있었거든요, 땅이. 그래서 그 화가의 집 때 써먹으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거 사실 그때 진짜 프로젝트였다 안 지어졌는데 여기 써먹었어요. 논이 있는데 논 옆에 레벨을 맞춰가지고 그 마을회관을 높이를 조정을 해서 여기서는 봤을 때는 햇빛이 비치는 물처럼 보이다가 이제 잔디밭처럼 됐다가 논이 자라면은 좀 이렇게 볼륨메트릭하게 보였다가 겨울철 되면 되는 뭐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있고요, 중정을 만들고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그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방 뭐 이렇게 하고 방송실, 부엌, 뭐 화장실 각자 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사진이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을회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배운 건 뭐냐면은 이제 마을회관 논 보고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가면 저는 사실 진짜 되게 좋았어요. 가서 보고서 내가 논 옆에서 정말 아름답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논은 맨날 일터인 거야 그냥. 그래서 좀 지긋지긋한 거예요. 논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여기다 이렇게 필름지를 바르셨더라고요. 이렇게 안 보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번 프로젝트 할 때부터는 좀 바꿔서 이번에 마암리라는 곳이 지어진 똑같은데 이번에 땅들이 모양이 다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이 마을회관 땅들은 보통 누가 기증을 하거든요. 근데 짜투리 땅으로 쓸모없는 땅들을 기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 찌글찌글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디자인에 반영을 해서 평면도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 다만 대지 형태를 따라서 이 형태를 따고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마을회관 되게 좋았던 게 빨리빨리 디자인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야. 지난번에 평지붕 했으니까 이번에 경사지붕 좀 해보자. 이번엔 모양대로 해서 V자 경사지붕을 팠어요. 그러면은 이 형태들이 이렇게 지그재그 라인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들이. 이게 아까 보셨던 주주동물원하고 사실 컨셉은 똑같은 거죠. 경사는 똑같은데 길게 가면 뭐 높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겨울철에 좀 춥다고, 선전고가 너무 높아 춥다고 좀 불만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갔더니 주변 경관 보이라고 했더니만 다 필름지 바르시고 꼭 하는 게 이게 여기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중정을 만들면은 꼭 마당을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을 잔치할 때 부침개 붙여야 된다고 꼭 거기 마당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그 석유골로 갖다 놓고 부침개 붙이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기다 꼭 그 유명한 대한민국 그 아주 그 티피컬한 그 있죠. 온 국민이 쓰는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 있잖아요. 그걸 꼭 거기다 덮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덮으셨는데 이분은 그래도 약간 센스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직선으로 덮으셨더라고요. 곡면으로 된 거 안 쓰시고. 그래서 다음번은 곡면 지붕을 한번 해보자. 곡면 지붕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에 그러면 형태가 있으면 이것도 약간 평행사변형의 땅이었는데 그 평행사변형으로 만들고 그 땅에다가 뭡니까 그 발코니를 그 땅 이렇게 틀어가지고 만들어서 발코니 부분을 만들고 얘를 지붕을 들어서 만들자.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지금 보시는 이런 마을회관입니다. 얘는 논 쪽으로 창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얘도 중정도 안 만들었어요. 여기는 중정 만들면 맨날 그 할아버지들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만들고 근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옆에 있는 한옥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붕이.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한테 욕은 바가지로 먹었는데 하여튼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그 했던 도서관인데요.
그 청운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보통 보면은 여기는 프로그램이 독특한 게 도서관뿐만 아니고 대학 본부 건물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요즘에 막 대학 그 뭡니까 평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요즘에 이제 도서관도 짓고 막 그래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했던 컨셉은 뭐였냐면은 야, 도서관은 자고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은 뭐냐면은 책 읽다가 잠깐씩 자주 바람 쐬러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뭔가 바깥 공기를 쐬다가 다시 들어와 책 보다가 혹은 바깥에서 테라스에서 책을 보고 이런 게 제일 저는 이상적인 도서관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책 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실내 공간에서 책을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는 또 체크포인트 너머로 나오고 책을 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나가서 볼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번에 대학 도서관 만들 때는 그 테라스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가 이제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 사이트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 사이트가 있고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각각의 요 테라스에 이제 열람실들이 있고 안쪽으로 햇빛이 안 드는 쪽은 책들,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가면 안 되는 책들을 거기다 배치를 하고요. 창가 쪽으로 의자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테라스에 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 테라스만으로는 이 빌딩 프로그램을 다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들을 서고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강당도 필요하고 그래서 매스가 이만큼이 더 필요했는데 위로 올리고 그런 위에 덩어리가 올라가면은 밑에 테라스에 햇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매스가 필요한 만큼 빼놓고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햇빛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이제 대학 본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본부 건물하고 이쪽 강당 쪽이 여기 있는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두 개의 브릿지 매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로 발코니 테라스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얘는 이 본부 건물에서 강당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본부 건물 상층부로 가는 코어가 여기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그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코어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매스의 형태가 결국에는 테라스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를 테라스로 햇빛이 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쉐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단계의 그 도면을 받쳐서 근데 이제 모형하고 다른 거가 나왔죠. 왜냐하면 역시 예산이 문제예요. 원래 컨셉은 상층부가 이렇게 플로팅 큐브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커튼홀로 돼서 밤이 되면 불로 이렇게 확 불빛이 영롱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 캔틸레버로 이 캔틸레버는 뭐냐면 이렇게 기둥 없는 튀어나온 건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들도 하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좀 타이트했어요. 이게 평당 공사비가 한 26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지어야 되는 되게 저렴한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엄청나게 저렴하게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커튼홀을 안 쓰자. 커튼홀을 안 쓰는 대신에 그냥 보통 유리를 쓰고 이게 커튼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짙은색 유리를 쓰고 짙은색 돌을 써가지고 컨셉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투명해 보이는 큐브에서 아주 무거운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하자. 그래서 얘를 이게 플러시를 같은 높이로 맞춰서 한 돌덩어리처럼 보이게 하는 게 컨셉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 사과를 이렇게 깎으면 안에가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런 컨셉이어서 이게 까만색 돌덩어리인데 안을 파내면은 그 안에가 하얗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파여진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이게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기둥들은 이게 제가 캔틸레버를 만들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기둥이 표면에서 어정쩡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플로팅 하우스 할 때에도 보시면은 알겠지만 기둥을 바깥쪽으로 붙였잖아요. 그것들이 안에 너무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의 마감면을 맞춰가지고 뒤쪽 이 면하고 맞췄어요. 그래서 맞추고 색깔은 다시 이쪽 조는데 백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 건물들은 논 옆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시에다 좀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뭐 건물 지으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민원도 좀 받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사이트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는. 얘는 논 옆에 있어서 뭐 이런 건물이 나왔고요. 도서관 건물입니다. 중정의 모습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게 12시 반까지죠. 네. 다음은 이제 클럽하우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퍼블릭 클럽하우스였는데 땅이 되게 좁았어요. 가지고 이것도 한 파란만장 한 프로젝트예요. 이것도 이게 좁은데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 넣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중간을 잘라주고 이 덩어리들을 관통해 보이게끔 해서 이런 걸 만들자. 이게 저희들 컨셉이었어요. 네. 근데 원래 컨셉은 사실은 되게 시크한 하얀색 덩어리들이 이렇게 네 개가 딱 떨어지고 이렇게 막 한쪽 하나는 네모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분절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깜빡이 그 투시도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걸 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초창기여가지고 계획 설계만 해주고서 빠지고 실시 설계 감독만 제가 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리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패착수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리를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이 안 하면 완전히 프로젝트 산으로 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뭐 그 건축주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뒤쪽에 하나 지어진 것들을 건물 하나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안 지었어요. 그리고 돈 없다고 약간 사이즈를 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션이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덜렁 세 덩어리만 남았는데 이게 막 땅땅한 그런 이상한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봐도 정말 너무너무 이상했는지 나중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공사 중간에 골조가 거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거는 정말 제가 그 회장님한테 그 뭡니까 딱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뭐냐면 왼쪽 사진에 되게 패션쇼 어떤 여자 모델 사진 하나를 근사하게 하나 딱 넣고요. 키 큰 한 180 정도 되는 여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그 여자를 포토샵으로 모가지를 자른 다음에 키를 한 160으로 줄여가지고 하나를 옆에다 사진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딱 놓고서 현재 상황이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지금 모가지가 날아간 상태에서 프로포션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완전히 디자인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근데 또 그때 또 꼭 이상하게 회장님들은 사모님들이 다 미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뭐 공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모님이 또 뭐 이렇게 베지색을 좋아하신대. 그래가지고 베지색으로 된 돌을 다 사놓으셨더라고 벌써 이미. 그래가지고 일단 그 베지색 돌은 다 써야 된대. 베지색 돌을 다 쓰고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이 건물을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데 이거는 캐노피만 만들자.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캐노피를 만들고 여기도 무슨 그 뭡니까 그 캐비넷이 부족하다고 옆으로 이렇게 증축을 했어요. 여기 옆을 이렇게 뭐가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이거 두고서 캐노피 만들고 걔는 언덕으로 덮고 그다음에 돌로 된 그거를 다 쓰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표면적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호초 판넬이라는 걸 그러니까 뭡니까 그 녹색으로 된 판넬 있죠. 그거를 다 바른다.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가 너무 뚱뚱하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다. 지워져 보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 주변에 이 골프장 녹지니까 녹지가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지우자. 그래서 뭐 회장님이 곡선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제 곡선 넣어드리고 뭐 인면도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모님 좋아하신 돌이고요. 식당 부분이고 이게 이제 캐노피 만들고 약간 좀 길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사실 저는 이 캐노피 만들어서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노피 부분이긴 하거든요. 골프백 내리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엄청 설득했어요. 여기 내가 웬만한 건물이면 이런 거 안 하는데 여기가 지금 골프장인데 얼마나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관리하시면 된다고 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서 설득을 해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그래도 얼핏 완성되고 나니까 저 이 사진 보면 좋은 게 하고 보니까 골프장에 잔디 같고 얘는 골프장 이게 벙커잖아요. 모래로 되는데 모래 색깔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약간 골프장에 좀 어울리는 색상 톤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건 그냥 어쩌다가 된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고. 그래서 뭐 나름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수도세를 안 내셔가지고 한 보름 정도 여기 물을 안 줘가지고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나중에 그 교체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한 번 죽고 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 난항을 겪었던 그런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뚱뚱해가지고 뭐 대나무로 가리고 막 별짓 다 했어요. 얘는 왜 그러냐 원래 이제 골조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그쪽 여기가 로비 부분이거든요. 원래 내려가고 위에가 뭐 이렇게 지붕이 막 이렇게 틀어지고 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컨셉 바뀌면서 다 막 이상해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자, 다음 이제 제가 계획안들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거 몇 개, 한 두 개 보여드리면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아페도에 지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말 지방 전문 건축가 같아요. 정말 거제도, 부산, 뭐 목포, 공주, 대전 지금 뭐 제일 가깝게 지은 게 제가 볼 때는 일산이 제일 가까운 거, 판교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완전 어쨌든 이제 고 서울에 입성을 하는데 얘는 뭐냐 하면은 되게 프로그램이 독특해요. 뭐냐 하면은 목욕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건물 많이 짓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분들이 공중 목욕탕이 그 앞에도 지금은 사실 다리가 요져서 섬은 아니거든요. 목포에서 아주 가까운 섬인데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네요. 되게 근사한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 이분들을 위한 목욕탕, 공중 목욕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민족 사람들을 위한 어떤 시설도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할 수 있는 식당, 그 다음에 강당 프로그램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취약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되게 의미가 좋은 그런 건물이에요. 시 예산으로 짓는 건물인데, 그러니까 되게 저도 그 목욕탕이라는 거가 되게 저는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나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중 목욕탕에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이제 바람이 되게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계신 분하고 약간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이렇게 상문을 바라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도 같아요. 그 자연을 보면 그 사람들 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문을 뚫었는데 그게 우리의 사무실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적었으면 좋겠고 바깥 경치만 안 봤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도 제한적으로 바깥을 볼수면 좋겠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서 섬이라는 것 자체가 물에 둘러싸여 있는 건데 이 빌딩에서는 제가 이제 물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이 가운데에다가 이 뭔가 수공간을 만들어주고 미음자로 물을 둘렀어요. 그러면은 이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면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정을 만들어 놓고서 햇빛이 똑같은 3층 높이로 올라가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셋백을 시켰습니다. 그 셋백은 뒤로 물러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복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다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그런 중정형의 스페이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봤을 때는 노출 콘크리트하고 이런 그 콘크리트 블럭 같은 걸 쌓아가지고 되게 거친 마감으로 그 로우한 느낌이 나게 하고, 바깥에서는 외단열을 쓰면서 그냥 제가 시골에서 그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 디테일 같은 것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드라이비트예요. 그래서 드라이비트를 많이 쓰거든요. 그 단열도 잘 되고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막 돌 같은 거 매지들 막 쪼개주고 하는 것보다는 벽돌을 쓰던지 이런 아무런 매지 라인이 없는 이런 그 솔리드한 매스처럼 보이는 드라이비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보면은 그냥 각각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창문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정문으로 들어가면은 창문이 있더라도 그 앞에 CMU로 콘크리트 블럭을 쌓아서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방충망 효과 같은 거죠. 안에서는 바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런 그 중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요 계단으로 곧장 내려가면은 요 레벨이 식당이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그 목욕을 하실 때는 그라운드 레벨에서 그냥 1층으로 진입하게 돼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는 여기가 이제 여자 목욕탕, 여기가 남자 목욕탕 나눠지게 되죠. 아래로 내려가면 식당이 있고 그 강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 레벨은 옆으로 연결돼서 그 바깥 마당하고 연결돼서 잔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저쪽으로 뚫려 있는 그런 문이죠. 저쪽으로 바다가 보이고요. 이게 이제 1층 그라운드 레벨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강당은 식당하고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창문이 또 뚫려 있습니다. 다음번 프로젝트는 요즘에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뭡니까 주주동물원 있었잖아요. 그 주주동물원 그분이 이제 돈을 좀 버셨는지 그 필생에 제대로 된 동물원을 좀 만들고 싶으시다. 그래가지고 포천에다 땅을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뭡니까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 동물원하고 뭡니까? 펜션하고 숙박 같은 것도 교육시설, 뭐 동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실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판매 시설도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가 여기가 이제 땅 전체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그냥 산을 사가지고 이제 포천시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여기서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시설들이 뭐 너무 다양하게 빌딩 한 19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9개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가 여기서 되게 뭐랄까요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관계는 제가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만 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혹은 이제 사람하고 자연이잖아요. 여기는 동물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하고 자연하고 동물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특히 인간과 동물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주요 핵심 그 어젠다가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 건물들이 들어가는 쪽인데 이 뒤쪽으로는 이게 이제 큰 길이 앞에 지나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난잡하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는 되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정호수 쪽 산이 보이거든요. 몽베르 시스도 보이고. 근데 저희가 메인 동선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그 산들을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식당들이 보기 싫으니까 저희들 건물을 담장 삼아서 그것들을 다 지웠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낮은 담장 같은 기능으로 쭉 연결돼서 건물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다 쉽게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핵심적인 것들만 보여드리면은 뭐 극지동물관이다 그러면 여기에 뭐 물개, 바다표범, 펭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사람이 구경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하는 거가 있으면 여기서 보고 이 물개들이 이제 좁은 공간 안에서 있는데 그 답답해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도나스 형태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뺑글뺑글 돌면은 얘가 무한대의 공간을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루트로 다 갔다가 또 오면은 또 잊어먹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플로팅 하우스에서 그 뺑뺑이 도는 그 복도 만든 거랑 사실 컨셉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갈 때 거기서 다른 루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좁게 안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공간 다니고 내가 동물을 보고 동물을 둘러싸서 보기도 하고 어느 공간에 가서는 동물에 둘러싸여서 보기도 하고 그 수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도 이거는 그냥 이 사육사를 쳐다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펭귄이 뛰노는 이 수영장 풀을 사이를 두고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동물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다른 곳이 이제 그 육식동물관인데 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래요. 표범도 있을 거고 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놓여지는 공간들은 좀 더 안전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했던 거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러니까 동물하고 같이 잠잘 수 있는 그런 펜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자가 옆에 있으면은 거실, 침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서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사육사들은 밑으로 지하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여기 사자가 옆에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원숭이하고 오랑우탄 같은 원숭이나 오랑우탄들 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어떤 원숭이는 물을 두려워해서 수공간만 두면은 담장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고 어떤 원숭이는 뭐 한 6m 정도밖에 점프를 못해서 이걸 파면은 담장을 안 만들어도 되고 난간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물들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제 담장 길이라든지 뭐 수공간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숭이하고 오랑우탄을 가깝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도 보고 뭐 안에 들어가서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하는 작업들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뭐 얼마나 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건축가로서의 그냥 작업은 계속 항상 보면은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제 생각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큰 변수는 결국에는 공사비가 또 큰 변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로 다음 작품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로 강의는 질문 있으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질문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과 관계 없는 일인데 하고 있고요. 저 아까 전에 그 무슨 극장을 한다 설계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계만 하신 건가요? 맨 극장이요? 처음에 예, 무슨 스테이지 극장, 스트리트 극장인가? 스트리트 극장이요? 예, 그거는 제 학생 시절 작품입니다. 설계만 하시고 만들진 않은 거고. 예, 만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당시에 설계 교수님이 그 프로젝트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건 되게 유명한 극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때 아이디어만 그 스튜디오에서 그것만 하고 끝난 거죠.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렸던 4개 정도의 렌더링만 있는 작품들은 그거는 실제로 지어진 건 아니고요. 그 저의 그 디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학생 시절 작품을 보여드린 겁니다. 좀 한번 꼭 요번에 저희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주상복합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밑에 극장이 들어가는데 그 극장에다가 그 아이디어를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쇼핑몰이 있고 극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그 극장의 프로그램들을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보다가 뭐 커튼 내리면 안 보이는 거고요. 근데 공연 딱 끝나고 나면 오픈 딱 하면은 나가서 맥주집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적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무슨 그 시멘트가 너무 딱 막혀 보여서 한지를 붙이셨다고 아, 했는데 예. 그 한지를 붙이면 오래 가지 않지 않아요? 뭐 지금 상태로서는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물론 페인트 칠한 것만큼 그렇게 왜냐면 얘가 습기를 머금으니까 그렇긴 한데 별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한지 주변에 그 라이팅 때문에 그 라이팅 그 뭡니까 조명 기구에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는 게 문제지 그 한지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리차드 마이어 이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거기서 배운 것이 어떠한 선생님이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네. 어떠한 계기로 그 사무소에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들어간 계기는 제가 디자인하는 저는 사실 그분 주택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여러 건축가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 루이스 칸이고 안도 다다오인데 주택 근데 누가 디자인한 집에서 살고 싶냐 그러면 저는 리차드 마이어가 디자인 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별로 뭐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 아는 친구분 제 아는 형이 너 거기 되게 너하고 디자인 잘 맞는 것 같아서 어플라이 한번 해보라고. 근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력서 한 400통 정도를 뿌렸는데 그때가 이라크 전쟁이 막 발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설계사무소가 다 직원을 안 뽑을 때여가지고 근데 그 사무실만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냥. 근데 저하고는 사실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걸 배웠던 거가 일단 이렇게 많이 절제하는 걸 많이 배우고요. 줄 맞추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직원들은 맨날 프랭크 게리 사무실이 제일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쳐요. 거기 줄 맞추는 거 어느 정도로 줄을 맞추냐면은 프로젝트를 딱 시작을 하면은 그게 제가 배운 건데 모든 프로젝트마다 모듈러를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독일에 지어지는 건물이다 그러면 매트릭으로 하고 미국에 지어지는 건물은 인치 피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거 모듈을 쫙 그리드를 친 다음에 모든 라인은 그 그리드에 맞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맞추냐면은 얘가 만약에 바닥에 돌을 깔면은 돌의 모르타르는 한 1mm 정도 0.5mm 정도로 돌이 붙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벽에 타일이 만약에 붙으면 타일은 뭐 모르타르 간격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를 센터 라인으로 맞춰야 돼. 모르타르 센터 라인으로. 그거를 모르타르 센터 라인으로 한 이쪽을 밀 거냐 그거 갖고서 막 고민을 그래서 막 공사하다 보면 왜냐면 오차 한계가 미국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오차 한계가 2인치예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양생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미국은 이제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디자인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인테리어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줄을 맞췄는데 줄이 안 맞아. 그러면은 그거를 현장에서 속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그 메탈 채널이라는 걸 대고서 속고보드 2장을 대거든요. 그러면 그 두께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오차 한계를 그 저희가 어저스트 한다고 그러죠. 그 맞추기 위해서 거기는 뭡니까 다른 그 이름 잊어먹었네. 뭐 스토커 같은 거를 바른다든지 뭐 그걸로 해서 갈아가지고 면을 맞추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나중에는 정말 약간 그 영화 보셨죠? 적과의 동침에 나오는 그 나쁜 남자 있어요. 막 수건 걸어도 막 줄 맞춰야 되고 막 컵도 막 줄 맞춰놔야 되고 가면은 그렇게 돼요. 막 강박관념이 생겨서.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약간 저도 원래 약간 그런 과였는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거기 나온 다음에. 지금은 약간 나온 다음에 좀 점점
다시 망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제 작품을 보면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쪽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궁금했던 게 아까 그 마을회관 네. 지으셨잖아요. 그 할머니들이랑 이제 뭐 앞에 건축가님이 보실 때는 그 논의 그 계절이 따라서 네. 변할 때 그게 되게 좋아 보이셨는데 그 실제 사용자들은 그게 네. 일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은 그거 놓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그 그렇죠.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사용자들을 고려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봤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동물원 크게 짓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동물이 실제로 사용하는 네.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사용자를 위해서 어떤 작업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네. 하고 계시는지 뭐 건축가의 한계인 것 궁금하네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동물을 제일 좋은 거는 프리윌리 해야죠. 제가 사가지고 풀어줘야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아마 그 주주동물원 때도 그랬고 주주동물원 그거 지었는데 뭐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동물이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동물원을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거가 환경단체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즘에 추세가. 아마 주주동물원 포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해외 동물원에 비해서 수량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이 운영비와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의 물을 쓰면은 일단 그 비싼 독일제 뭐 이런 정화하는 기기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물이 녹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은 물을 갈 때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물의 양으로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합니다. 이 생태 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오면은 동물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고 또 뭐 너무 협소하고 뭐 지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동물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아까 막 펜션 옆에 자는 것도 동물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걸 수 있다. 불빛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것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회의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야 그냥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라도 안 좋게라도 때리면은 자기네들은 손님이 더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건축가 입장에서는 뭐 거기서 저는 도저히 이런 분하고 일을 못 하겠어요. 저는 펜을 꺾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저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되게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 일 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저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건축가가 감정 노동자라고 했던 거는 결국에는 제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그 안에서 뭐 30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그나마 최선의 걸 찾아내는 거. 그게 저는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신문 기자셨어요. 근데 저희 사춘기 때 제가 건축가를 가야겠다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신문 기자라는 직업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뭐만 하면 맨날 딴지를 걸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보지 그렇게 잘났으면은 그게 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건축가라는 직업이 사실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욕은 먹는데 그래도 뭘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거가 지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좀 더 완벽하게 바뀔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면에서 건축가라는 직업이 저는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 짜증 나죠. 진짜 누가 옆에서 딴지 걸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야 되는 직업이라는 게 참 힘들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네, 감사합니다.